상도 세 번째 시간 낭독합니다. 제2장 서곡 1. 2000년 1월 Y호텔 컨벤션 홀에서는 기평그룹에서 21세기를 겨냥해서 만든 이카루스의 신차 발표회가 열렸다. 오후 6시 컨벤션 홀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 몰려온 유명 인사들과 자동차의 딜러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홀 중앙에는 아직 한 번도 공개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신차 이카루스가 흰 베일로 가려진 채 전시되어 있었고, 홀의 전면을 메운 플래카드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었다. 21세기의 월드카 이카루스 신차 발표회. 시간이 되자 총리를 비롯한 강요들과 기업인들, 그리고 이를 취재하기 위해서 온 기자들과 TV 매체들의 촬영팀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아직 베일로 가려진 이카루스의 전면과 후면에는 4명의 여성 도우미들이 만면에 미소를 띠고 서 있었고, 당대 최고의 배우인 시양이 최초로 이카루스의 운전석에 앉을 수 있는 미의 여왕으로 선정돼 회장에 도착해 있었다. 나는 한 구석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만원을 이룬 회장 한복판에 전시된 이카루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수천 명의 인파들이 대만원을 이룬 이 축제마당에 막상 그 주인공인 김기섭은 없다. 그의 비극적인 죽음도 햇수를 받고 벌써 한 달 정도 지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시신은 프랑크푸르트에서 곧바로 비행기에 실려 우리나라로 운구되었으며 그의 장례식은 불교식으로 진행되었다. 생전에 종교는 갖지 않았지만 김기석 회장의 부인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까운 절에 그의 빈소를 마련하였다. 나는 정릉에 있는 절까지 나아가서 분향을 했었다. 몹시 춥고 눈이 많이 내리던 세모의 겨울날이었다. 대기업의 총수를 애도하는 장례식 치고는 지나치게 조촐하고 검소하였다. 향을 집어들고 촛불로 불을 붙여 향로에 꽂으면서 나는 검은 테이프로 가려진 영경 속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액자 속에서 김기섭은 수줍게 웃고 있었다. 마치 이런 자리에 주인공으로 누워있다는 것이 부끄럽고 겸연쩍다는 듯.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렀으면서도 김 회장의 시신은 화장되지 않았다. 그는 서울에서 가까운 교회에 묻혔다. 그러나 나는 정릉에 있는 그의 빈소에만 들러서 조의를 표했을 뿐 그 이상의 조문은 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그와의 우정에 대한 제의는 모두 갖추었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나는 생각하지 않은 곳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기평그룹의 기획조정실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전화를 받고 보니 낯익은 사람이었다. 한기철이었다. 그는 10여 년 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김기석 회장의 특명을 받고 전 시내의 호텔을 뒤져 내가 있는 곳을 찾아내었던 프랑크푸르트의 지사장,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 후에도 나는 그를 몇 번이나 다시 만났었다. 프랑크푸르트의 지사장에서 그는 김 회장의 수행비서로 자리를 옮겼는데 김 회장을 만날 때마다 그가 먼저 내게 전화를 걸어왔었다. 최근에 그는 그룹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실장으로 영전하였는데 자리를 옮긴 후로는 첫 번째에 전화했던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기억하고 말고요. 내가 대답하자 그는 바로 오늘 저녁 6시에 Y호텔 컨벤션 홀에서 신차 발표회가 있는데 꼭 참석해달라고 부탁을 해오는 것이었다. 사실 그런 일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는 무슨 모임이나 파티 같은 곳에 참석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었다. 깊은 우정이 없고 가벼운 사기만이 오가는
연회장의 분위기는 내가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이었다. 내가 선뜻 대답하지 않고 머뭇거리자 그는 내게 간곡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정 선생님께 발표 회장으로 오라고 하는 것은 의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따로 만나서 긴히 상의 드릴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신차 발표회가 끝난 후 따로 만나서 긴히 상의 드릴 일이 있다는 한기철의 부탁을 나는 물리칠 수가 없었다. 정확한 내용을 물어보지 않았지만은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말을 덧붙이는 것으로 봐 나는 본능적으로 만나자는 용무가 죽은 김기석 회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직감했다. 정각 6시가 되었는지 갑자기 실내악단이 연주를 시작하였다. 나는 발더듬을 하고 홀 중앙에 자리 잡은 이카루스를 바라보았다. 베일에 둘러싸인 차의 휘장을 벗겨내기 위해서 총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서서 줄을 잡고 있었다. 그룹 관계자로부터 간단한 신차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그는 신차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 차를 타고 가다 독일의 고속도로 위에서 눈을 감은 김기석 회장에 대한 회상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다. 고인에 대한 간단한 묵념과 함께 마침내 제막식이 시작됐다. 우렁찬 팡파르와 함께 화공에서 레이저 광선이 푸른빛을 번쩍거리면서 이카루스를 향해 집중되었다. 거의 동시에 붉고 푸른 조명이 명멸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차를 중심으로 둘러서 있던 내빈들의 손에서 줄이 잡아당겨졌다. 그러자 차의 전면을 덮고 있던 휘장이 벗겨지고 마침내 신차의 모습이 드러났다. 와! 순간 커튼이 젖혀지기를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물질 문명에 중독되어 있던 현대인들에게 현란한 조명과 레이저 광선을 받으면서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이카루스는 마치 제우스의 신상처럼 보였다. 전체적으로 둥글어 마치 강인한 헤라클레스의 힘과 근육을 연상케 하는 후드 캐릭터 라인의 모습은 이제라도 막스타트 라인을 박차가 뛰쳐나가려는 옛 그리스의 올림픽 전사처럼 보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낸 것은 붉고 푸른 현란한 조명 속에서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신차의 빛깔이었다. 그 빛깔은 이제껏 우리들이 봐왔던 검고 푸른 혹은 붉고 흰 도색의 자동차 색이 아니었다. 신차 이카루스의 색은 그 원색의 빛깔 속에 형광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스스로가 발광하는 심해어의 비늘처럼 눈이 부셨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차체의 빛깔이 광량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차체의 페인트에 함유된 특수 도료에 따라서 대낮의 차체 빛깔과 어둠이 내린 한밤의 차의 빛깔은 전혀 달라 보였다. 이른바 세계의 혁명이었던 것이다. 최고 속도 198km, 길이 4670mm, 너비 1778mm, 높이 1437mm, 직렬 4기통 DOHC의 4도어 세단의 보디 형식, 배기량은 1998cc의 신세대차 이카루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세계의 명차인 폴크스바겐과 같은 승용차를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김기석 회장. 사상 처음 단일 차종으로 2천만 대 생산이라는 천문학적 기록을 세운 폴크스바겐 비틀. 그의 버금가는 21세기의 월드카를 생산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로 만들어낸 이카루스. 디자인은 유럽 특유의 고전적인 모습이면서도 차체의 빛깔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빛의 혁명을 이룬 첨단 예술. 그리고 차의 내부는 마치 우주선의 조종석처럼 첨단 과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바로 이카루스인 것이다. 사람들은 이카루스 앞으로 바짝 몰려들고 있었다. 영화배우 시양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서 특유의 밝은 미소로 활짝 웃고 있었고 각 신문과 잡지, TV에서 나온 촬영 기자들이
시양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카메라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번쩍이며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다. 그러나 내외 귀빈들은 서둘러 전시회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딜러들과 즉석 상담을 하는 부산한 모습만 보일 뿐 발표 회장은 썰물처럼 인파가 빠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팔짱을 낀 채 썰렁해진 회랑을 가로질러 이카루스 앞으로 다가가 보았다. 제 스스로 움직이면서 360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어 있는 이카루스의 차체를 가만히 손으로 쓰다듬어 보았다. 이것인가? 나는 차체를 쓰다듬으면서 생각했다. 이 차가 바로 김기석 회장의 생명을 앗아간 바로 그 차인가? 독일의 고속도로 위에서 김 회장은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 차를 타고 달려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가드레일을 받고 경사진 언덕 아래로 굴러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카루스의 최고속도는 198km. 나는 페라리를 타고 250km까지 차를 질주하는 모습을 직접 그의 곁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다. 그는 이 차가 허락하는 최고속도인 198km까지 차의 스피드를 올려보았을 것이다. 그때였다. 누군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바로 아침에 전화를 걸었던 한기철, 그 사람이었다. 어디 계신가? 점을 찾았습니다. 안 보이시길래 오시지 않았는가 걱정했습니다. 그는 말쑥한 정장 차림에 가슴에는 꽃을 한 송이 꽂고 있었다. 어떻습니까? 새 차의 모습이. 그는 흰 장갑을 벗으면서 내게 손을 내밀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누었다.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첫눈에 매우 매력적인 차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컨벤션 홀은 순식간에 빠져나간 사람들로 파장을 일고 있었다. 손님들은 거의 없고 손님들을 접대하던 회사 측 사람들만 남아서 뒤치다거리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가시죠, 선생님. 한기철은 앞장섰다. 그제서야 나는 발표회가 끝난 후 따로 만나서 긴히 상의드릴 일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전화를 걸어왔던 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이 한기철은 미리 약속을 해놓았는지 Y호텔 3층에 있는 일식집으로 갔다. 그는 작은 손가방 하나만을 들고 있을 뿐 부하 직원을 대동하고 있지는 않았다. 저녁 식사는 드시지 않으셨죠? 그는 내게 물었다. 먹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드실까 물어보았어야 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제가 예약하였습니다. 일식집에서는 정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구석진 밀실로 안내했다. 다다미 안으로 발을 밀어놓을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다. 이제야 일이 끝났습니다. 신차 발표회까지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듯 정문이 가져온 뜨거운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한기철이 말했다. 술을 하시죠? 어떻습니까? 날씨가 차가운데 따뜻한 정종 같은 곳은? 전 위스키를 마시겠습니다. 생선회와 더불어 그는 데운 정종을, 나는 얼음을 넣은 위스키를 마셨다. 일식집 창문 너머로 소규모의 일본식 정원이 만들어져 있었다. 대나무가 심어져 있는 정원 한곁에는 괴석들이 놓여져 있었는데 방금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는지 그 정원 위로 솜털 같은 눈발들이 쌓이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말없이 술만 계속해서 서너 잔 마셨다. 제가 정 선생님을 만나자고 한 것은 돌아가신 김기섭 회장님 때문입니다. 정종에 다소 긴장이 풀렸는지 발그스레 상기한 얼굴로 한기철이 입을 열었다. 저희 그룹에서는 창업자이신 회장님의 기념사업을 새해부터 추진하기로 결정 보았지요. 그래서 곧 회장님의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회장님의 일대기랄까 아니면 평전 같은 책을 출판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돌아가신 회장님의 평전이야말로 그것을 쓰실 분은 오직 정 선생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일대기라든가 전기, 평전 같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정치가들도 이따금 자신의 생각을 담은 책들을 출판하고 있었고 기업인들도 기업 이념을 담은 책들을 내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는데 이런 책들은 거의 모두가 자신들이 쓴 것이 아니라 문필가들에 의해서 대필되는 책들이었다. 내게도 가끔 그런 청탁이 들어오곤 했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일들을 매우 언짢게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단번에 거절하곤 했었다. 지금 당장 여기서 허락을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은 좀 있습니다. 회장님이 생신이 11월 3일 그 생신에 맞춰서 기념관의 건립과 고인을 기리는 평전을 함께 출판하자는 것이 저희 기획조정실의 계획입니다. 그는 정종을 한 병 더 시켰다. 이미 2병을 마셨는데도 그는 술에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창문 밖 작은 정원에는 이미 적지 않은 눈이 쌓여 있었다. 그보다도 한 가지 보여드리고 자문을 구하고 싶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는 작은 손가방에 다이얼을 이리저리 돌렸다. 그러자 찰칵 가방이 열렸다. 한기철은 가방 속에서 무슨 물건을 하나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 물건을 취급하고 있었기에 그의 손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그 물건은 비닐봉지 속에 들어있었다. 함부로 사람들의 손때가 타지 않도록 한기철은 비닐봉지 속에 들어있는 물건을 아주 천천히 꺼내서 식탁 위에 놓았다. 그가 너무 조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자칫하면 깨지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요리 제품 같은 물건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그가 식탁 위에 놓은 것은 투박하고 볼품없는 가죽 제품이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기철은 남은 정종을 잔에 따라 들이키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글쎄요. 어지간히 나도 취기가 올라 있었다. 나는 그 가죽 제품을 쳐다보았다. 몹시 낡아서 그 가죽 제품은 마치 골동품처럼 보였다. 군데군데 껍질이 벗겨져서 낡은 고서처럼 보이기도 했다. 모르겠습니까? 한기철은 표정 없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글쎄요, 지갑이 아닌가요? 아니면 무슨 골동품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한기철은 머리를 끄덕였다. 지갑입니다. 지갑은 가죽 특유의 갈색빛이었지만 세월의 흐름으로 회색 잿빛으로 변색돼 있었다. 얼마나 달았는지 지갑의 평면 부분이 너덜너덜 균열이가 있었다. 가죽 제품이 아니었다면 이제라도 찢겨져 버릴 듯이 헤어져 있었다. 이 지갑이 누구의 지갑인 줄 아십니까? 그는 식탁 위에 놓인 지갑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러나 손으로 조심스럽게 가리키고 있을 뿐 손가락을 대어 촉수하지는 않았다. 이 지갑은 돌아가신 회장님이 평소에 갖고 다니시던 지갑입니다. 아마 회장님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유일한 물건일 것입니다. 4년 동안 수행비서로 회장님을 모시고 다녔습니다만 저는 회장님께서 주머니 속에 무엇을 넣고 다니시는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기철은 술병을 기울여 잔에 따랐다. 그러나 술병은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 한기철은 식탁 위에 있는 초인종을 눌러 술을 더 시켰다. 돌아가신 회장님은 주머니에 무엇을 넣고 다니시는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심지어는 손수건도 넣고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주머니에 들어있었던 물건이라면 이 낡은 지갑이 유일할 겁니다. 술이 들어왔다. 그러자 그는 다시 잔에 술을 따라 단숨에 들이켰다. 한기철은 잠시 말을 끊었다. 그는 말을 끊고 우두커니 창밖에 마련된 작은 정원 위로 흩날리는 눈발을 쳐다보았다. 이 지갑은 회장님께서 작년 12월 24일 독일의 고속도로 위에서 돌아가실 때 회장님의 시신 속에서 나온 유류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회장님께서는 오늘 보신 신차 이카루스를 직접 타시고 고속도로를 달리시다가 비스바덴 근처에서 가드레일을 받고 경사진 언덕아래로 굴러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회장님께서는 누구도 곁에 태우지 않고 혼자 시승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는 혼자뿐이셨습니다. 주머니에서 이 지갑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독일 청년들은 죽은 사람의 신원조차 쉽게 파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서너 병의 정종을 마셨지만 그의 술 속도는 빨라지고 있었다. 그의 속도에 따라서 내 술도 빠르게 비워지고 있었다. 이 지갑 겹겹에 새겨진 얼룩이 무슨 자국인 줄 아십니까? 한기철은 두 겹으로 꺾여진 지갑의 손잡이 부분을 가리켰다. 나는 그가 가리킨 곳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과연 그의 말대로 비교적 원래의 가죽 갈색 빛깔이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에는 얼룩 자국이 남아있었다. 검붉은 얼룩무늬였다. 이 얼룩은 핏자국입니다. 한기철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바로 회장님의 핏자국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회장님의 시신은 완전히 피범벅이셨습니다. 온몸이 찢겨지시고 갈래갈래 갈라져 있는 모습이란 너무나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술을 따라 단숨에 들이켰다. 그가 왜 서둘러 술을 마시고 있었던가 하는 그 이유를 그제서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자체에도 온통 회장님께서 흘리신 핏자국뿐이었습니다. 그때 독일의 경찰이 제게 이 가죽 지갑을 건네주었습니다. 독일 경찰은 지갑 속에서 회장님의 명함을 한 장 발견했던 모양입니다. 한기철은 두 겹으로 퍼겨진 지갑 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서 식탁 위에 놓았다. 나는 그 명함을 집어들어 보았다. 명함에는 다만 이렇게 씌워져 있었다. 김기석. 기평그룹의 회장님을 알리는 공식 직함도 자신의 연락처를 알리는 전화번호도 명함에는 적혀 있지 않았다. 명함의 뒤를 제껴보자 영문자로 비교적 상세한 내역이 적혀 있었다. 독일 경찰이 김기석 회장의 신원을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은 명함 뒷면에 기재된 영문의 내역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명함 한 구석에도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한계철의 말처럼 그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피범벅이 되었을 만큼 처참한 광경이었으므로 자인이 그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지갑의 겉면은 물론 두 겹으로 포개어진 지갑의 속에까지 핏물은 스며들었을 것이다. 때문에 이 지갑은 회장님께서 최후까지 지니셨던 유일한 물건이며 회장님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최후의 증인입니다. 물론 이 지갑은 그분의 기념관에 소중하게 보관될 유물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소중한 유물을 이곳으로 직접 가져온 것은 정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몇 가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정 선생님을 뵙자던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 지갑 때문입니다. 한기철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갑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확인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글쎄요. 나는 대답했다. 원하신다면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갑을 뒤져봐도 좋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한기철은 분명하게 대답했다. 제가 오늘 정 선생님을 만나 뵙자고 했던 것도 바로 이 지갑 때문이었으니까요. 나는 식탁 위에 놓인 지갑을 집어들었다. 두 겹으로 퍼겨진 지갑은 그러나 두툼한 부피에 비해서는 가벼웠다. 나는 지갑을 펼쳐보았다. 한눈에도 몹시 낡은 구형의 지갑이었다. 신분증이나 사진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도록 투명한 비닐로 포장된 속지갑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독일의 고속도로에서 함께 차를 탈 때 김 회장은 내게 이렇게 말했었다. 처음 타기 전에 미리 말해둘 것이 있는데 난 운전면허가 없거든. 생명보험도 들지 않았고 그러니까 무서우면 타지 말고 차에서 내리시오 정 박사. 나는 그때 그의 말이 단순한 놀림인 줄 알았었다. 그러나 운전면허가 없다는 그의 말은 농담이 아닌 사실이 아닌가. 그의 지갑에는 그의 말대로 운전면허증조차 없지 않은가. 그의 지갑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신용카드나 명함 같은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따로 칸칸이 구분해 놓은 지갑 속에도 아무런 내용물이 들어있지 않았다. 조금 전 한기철이 꺼내 보여주었던 명함 한 장이 유일한 내용물이었다. 그야말로 빈 주머니 속의 빈 지갑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대여섯장은 가지고 다니는 신용카드조차 한 장도 없는 빈 지갑, 신분을 확인시켜줄 만한 어떤 증명서도 없는 텅 빈 지갑. 나는 지갑 맨 뒤쪽에 있는 칸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지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긴 화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부분이었다. 그것도 텅 비어 있었다. 흔한 10,000원짜리 지폐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다. 대기업의 회장으로서 김기섭은 자신이 따로 지갑 속에 돈을 넣고 다닐 필요는 없었을지 모른다. 물건을 사야 하거나 돈을 사용할 때면 모두 수행비서들이 이를 처리해 줬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만일의 비상사태에 대비해서라도 지갑 속에 몇백 달러 정도의 비상금은 들어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지폐를 넣을 수 있는 둘로 나뉘어져 있는 나머지 한 칸 속에 무슨 종이 같은 것이 눈에 띄었다. 나는 그것을 살며시 꺼내보았다. 아주 작은 종이 조각이었다. 푸른색이 감도는 그 종이는 마치 아이들이 소꿉장난할 때 사용하는 물감이 번진 딱지처럼 보였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갑을 펼치는 내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한기철이 입을 열어 내게 물었다. 글쎄요. 나는 그 물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이 자가 양쪽에 인쇄되어 있었고 위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져 있었다. ZHONG GUO RENMIN YINHANG. 도무지 뜻을 알 수 없는 말이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암호문인가? 나는 그 물건을 뒤집어 보았다. 그제서야 나는 내가 본 쪽은 뒷면이었고 뒤집어 본 바로 그 면이 앞쪽 면임을 알 수가 있었다. 역시 아라비아의 이 숫자가 새겨진 그 한복판에는 다음과 같은 글씨가 씌어져 있었다. 이각. 분명한 한자였다. 나는 눈대중으로 그 종이의 크기를 헤아려 보았다. 가로 12cm, 세로 5cm쯤 될까? 얼핏 보면 이 물건은 외국의 화폐처럼 보인다. 이 각이라고 인쇄된 글씨도 화폐의 단위를 나타내는 표시가 아닐 것인가? 나의 생각은 정확하였다. 사방을 둘러싼 테두리에는 다음과 같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중국인민은행. 중국 지폐인가요? 내가 묻자 한기철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이건 중국의 지폐입니다.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로 보면 20원쯤 되는 아주 소액 지폐입니다. 한기철의 말대로라면 20원쯤 되는 작은 돈 그 지폐 한 장이 국내 랭킹 1, 2위를 다투는 재벌 총수 김기섭 회장이 죽을 때 자신의 지갑 속에 가졌던 전 재산이었던 것이다. 이 돈이 중국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화폐입니까? 내가 묻자 한기철은 대답했다. 아닙니다. 제일 작은 화폐 단위는 1각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원 정도에 해당되지요. 제일 큰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에 해당되는 100원이고요. 제일 많이 쓰여지는 화폐 단위는 원입니다. 각은 중국에서도 잘 통용되지 않는 화폐 단위입니다. 중국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에서도 각은 잘 사용되지 않는 화폐인데 주로 화장실 같은 곳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어디나 공짜 화장실이 없으니까요. 시골에 가도 화장실 문 앞에 문지기가 지키고 있습니다. 한 번 사용할 때마다 소변은 일각, 대변은 오각 정도의 이용료를 받습니다. 지갑 속에 들어있던 저 돈도 돌아가신 회장님께서 북경의 한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신 후 거슴돈으로 받은 돈 중에서 직접 지갑 속에 넣어 보관해 두었던 물건입니다. 직접 이 돈을 넣어 보관했단 말씀입니까? 내가 의아한 목소리로 묻자 그는 대답했다. 그 돈은 김 회장님의 부족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회장님은 지갑 속에 그것을 놓고 다니셨습니다. 이따금 꺼내서 제게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어째서요? 이 작은 지폐를 지갑 속에 놓고 다니셨단 말입니까? 그것은 한기철은 지폐의 왼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2명의 여인이 인쇄되어 있었다. 2 여인은 모두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옆얼굴로 인쇄되어 있었는데 한 여인은 머리에 리본 같은 것을 꽂은 전통복 차림이었다. 쌍꺼풀이 지고 오똑한 콧날로 봐서
정통적인 한족의 얼굴이 아니라 이민족의 얼굴이 분명하였다. 그것은 이 여인의 얼굴 때문입니다. 한기철은 인쇄된 두 여인의 얼굴 중에서 수줍게 뒤쪽에 숨어있는 듯한 다른 여인의 얼굴을 가리켰다. 나는 그가 가리킨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여인은 쪽진 머리에 흰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누가 보아도 한복 저고리를 입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여인 모습임이 분명하였다. 한기철은 말을 이었다. 중국에는 200만에서 250만에 이르는 우리 조선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12억이 넘는 중국의 인구 중에서 200만 정도의 조선족은 인구로 봐서 12번째 이르는 소수민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이 소수민족 중에서 티베트인과 위구르인 그리고 조선족 이렇게 세 민족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민족이 가장 자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독립에 대한 욕망이 가장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이 돈에 인쇄된 두 여인 중 머리에 리본을 맨 여자는 위구르족 여인입니다. 처음에는 몽골 고원에서 발원하였지만은 나중에는 중앙아시아로 옮겨 거대한 제국을 일으켰던 투르크족, 한문이라는 회홀족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로 독자적인 독립국을 세우려고 전통적으로 중국과 맞서 싸웠던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른쪽에 인쇄된 한복 저고리를 입은 여인은 우리 조선족 여인의 얼굴입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오른쪽 조선족 여인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꼭 쪽진 머리와 흰 동정깃을 단 한복 저고리를 입은 모습이 아니더라도 눈썹과 눈의 표정, 도톰한 입술, 오똑한 콧날의 생김은 어딘지 낯익은 우리 민족의 특색을 지니고 있었다. 중국에서 가장 큰 100원이나 50원짜리 같은 지폐에는 한족의 얼굴들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10여 개 거대한 중국 인구 중에서 조선족들은 이렇게 이각의 화폐처럼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년쯤 전이었던가요? 김 회장님은 갑자기 거리를 지나시다가 길거리 공중 화장실에서 차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급한 용무 때문에 차를 세우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셨습니다. 회장님은 중국의 화장실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재래식 중국의 공중 화장실은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불결하고 더러운 곳일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용무를 보시고 나신 회장님은 잔돈을 거스름돈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이각짜리 화폐는 그때 회장님께서 화장실에서 직접 받으신 거스름돈의 일부였습니다. 회장님은 갑자기 그 거스름돈 중에서 유난히 이 화폐를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봐, 이 여인은 분명 우리 조선 여인의 얼굴이야. 봐, 이 표정을 봐. 울밑에선 봉선화 같지 않아? 회장님은 이 돈에 새겨진 이 조선족 여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슬픈 조선의 얼굴이다. 눈물 나도록 슬픈 우리들 엄마의 얼굴이다. 우리 엄마의 엄마, 그 엄마를 낳은 할머니, 그 할머니를 낳은 할머니의 할머니 얼굴이다. 또한 시집간 누이의 얼굴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회장님은 이 돈을 자신의 지갑 속에 넣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돈은 회장님의 부족이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가끔 이 돈을 꺼내 이 돈에 새겨진 조선 여인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기도 하셨습니다. 한기철의 얼굴을 들어서 나를 쳐다보았다. 회장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여인은 회장님의 연인이셨습니다. 나는 감상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그의 말을 잘랐다. 10년 전 이 지폐를 발견했을 때 김 회장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기철은 난처한 표정으로 잠시 말을 끊었다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가볍게 말을 받았다. 그때가 아마 90년대 초일 것입니다. 그 무렵 회장님은 북한의 주석 김일성의 초청을 받고 열흘 동안 북경을 거쳐 평양에 다녀왔었습니다. 한기철은 말을 이었다. 김 회장님은 국가당국과 안기부 측의 허가를 받고 올림픽이 끝난 직후인 80년대 말부터 북한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좋겠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생사를 건 극비사항이었습니다. 한 선생님도 함께 평양으로 들어갔었습니까?
저 역시 회장님을 모시고 북경에서 조선 민항기를 타고 북한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북한에 갔을 때는 회장님의 첫 번째 방문은 아니셨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회장님은 서너 차례 북한을 방문하셨던 것처럼 짐작이 됩니다. 아무튼 평양에서 머무는 열흘 동안 3번 김일성 주석을 만났습니다. 열흘 후 북경으로 돌아온 바로 그 다음날 회장님은 이 지폐를 발견하셨습니다. 열흘 동안 분단된 조국의 비극을 직접 체험하면서 마음이 착잡하셨다가 이 지폐를 본 순간 마치 피를 나는 혈육과 같은 느낌을 받으셨던 모양입니다. 나는 한기철의 표현대로라면 김기석 회장이 사랑했던 연인, 10년 동안 부적처럼 지갑에 넣어 심장이 뛰는 가슴속에 품고 다녔던 연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 연인의 얼굴에도 김기석 회장의 몸에서 흘러내린 핏물이 묻어 붉은 얼룩 자국이 번져 있었다. 지갑 속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지갑의 칸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한기철이 말했던 대로 나를 만나자는 용건이 바로 이 지갑 때문이었다면 또 다른 유물이 이 지갑 속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지갑은 텅 비어 있었다. 이 지폐 한 장이... 나는 한기철을 쳐다보았다. 저를 만나자는 바로 그 이유입니까? 아닙니다. 한기철은 손을 내저었다. 회장님의 부적이었던 지폐 한 장과 빈 지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 선생님을 만나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지갑 속에 들어있던 것이 모두 그것뿐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에 있던 다른 직원 하나가 지갑 속에서 비상용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한기철은 지폐를 넣기 위해 만들어둔 칸 속에 따로 마련된 작은 수옥주머니 하나를 손으로 가리켰다. 마치 비상용으로 수표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숨겨둘 만한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다. 그 공간은 작은 지퍼로 밀폐되어 있었다. 그 공간이 쉽게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은 마치 가죽의 일부분인 것처럼 같은 빛깔의 지퍼와 짜깁기로 교묘히 위장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주머니를 제가 뒤져봐도 괜찮겠습니까? 나는 위장된 비상용 주머니를 가리키면서 한기철에게 물었다. 물론입니다. 그는 선선히 대답했다. 나는 지퍼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엄지손가락 하나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주머니 속에는 접혀진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꺼내들었다. 종이는 4겹으로 접혀져 있었다. 접혀진 종이를 펼치자 작은 메모지 정도 크기의 종이가 되어 있었다. 흰 종이에는 아무것도 인쇄되어 있지 않았으며 빈 백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 백지 위에는 낙서와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흘려 쓴 것이 아니라 또박또박 정자로 쓴 문자였으므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들이었다. 나는 백지 위에 씌워진 글자를 읽어보았다. 재상평 여수 인중직 사형 모두 10자로 된 단문이었다. 또한 10자의 한자 모두가 특별히 어렵고 난해한 한자가 아니어서 자세히 뜻을 살펴보면 내용이 쉽게 판독될 수 있을 정도의 쉬운 문장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평이한 문장이었지만 그 뜻은 쉽게 헤아려지지 않았다. 재상평여수 인중직 사강,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묻자 한기철이 대답했다. 저희들도 정확한 뜻은 모르겠습니다만 대강 이런 뜻이 아닐까요?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다르기가 저울과 같다. 순간 나는 이 10자에 불과한 단문이 죽은 김기석 회장의 인생 철학이며 평생에 걸친 그의 좌우명이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독일의 고속도로를 위해서 김 회장이 비극적인 치유를 맞을 때 유일하게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단 하나의 유류품인 지갑, 그 지갑의 맨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몇 개의 한자어로 되어 있는 문장 하나.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는 한기철을 쳐다보았다. 회장님이십니다. 한기철은 대답했다. 저는 회장님의 필체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회장님이 직접 쓰신 글씨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시 물었다. 이 문장 역시 회장님께서 직접 창작한 내용인가요? 글쎄요,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한자어로 문장을 만드실 만큼
한문의 조예가 깊지는 않았으니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글은 고전에 나오는 문장 속에서 한 줄 따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연히 어떤 책을 보다가 이 말이 회장님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장님은 이 문장을 자신의 평생에 걸친 저명으로 삼아 늘 가까이 두고 일상의 경계로 삼으셨을 것입니다. 정 선생님은 회장님의 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회장님께서도 호를 갖고 계셨습니까? 물론입니다. 자주 쓰시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생신을 맞아 개관할 기념관도 그분의 호를 빌려서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호가 무엇인데요? 내가 묻자 한기철은 식탁 위에 놓인 종이에 쓰인 문장 중에서 한 곳을 가리켰다. 여수입니다. 바로 물과 같다는 뜻이지요. 저희 비서실에서도 회장님이 언제부터 여수라는 호를 사용하셨던가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20년이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물과 같다는 회장님의 호 여수를 도대체 누가 지어주었는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갑 속에서 이 종이가 발견된 이후에는 회장님이 스스로 이 문장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다라는 5자 중에서 물과 같다는 2개의 한자를 빌려 호를 직접 만드신 것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한기철은 말을 이었다. 기념관의 이름도 여수기념관으로 정했습니다. 결국 이 10개의 한자어는 회장님께서 평생을 두고 자신의 본보기로 삼은 금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문장 중에서 2자를 골라 자신의 호를 삼을 만큼. 한기철은 다시 술을 따랐다. 쉬지 않고 마셨으므로 술병은 다시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술을 시키지 않았다. 저희들은 이 문장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으며 누구의 글인가 그 원전을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회장님께서 이 문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는 지갑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들어있었으며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필사하셨으며 그 문장 중에서 2자를 빼어 자신의 호로 삼으신 것을 보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헌상의 출처인 전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정 선생님을 뵙고자 요청을 드린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유리창 밖 작은 정원에는 햇솜을 두른 것처럼 흰 눈이 한 겹 쌓여져 있었다. 그새 그쳤는지 더 이상 눈은 내리지 않고 있었다. 정 선생님께서 이 문장이 어디서 왔는가 그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선생님이야말로 이 일의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돌아가신 김기섭 회장님의 내면을 파헤치는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의를 구하듯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최상평 여수 인중직 사형. 나는 대답 대신 탁자 위에 놓인 김기섭 회장이 직접 쓴 출처불명의 문장을 바라보았다.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 이 문장에서 호를 따온 여수 김기섭, 굳이 표현하자면 흐르는 물처럼 살아가려 했던 김기섭, 그에 있어 이 10자의 한자야말로 그의 평생에 걸친 기업활동의 모티브였던 것이다. 어떻습니까? 정 선생님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문장의 출처를 밝히시는데 힘이 되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한기철은 내게 동의를 구하면서 말을 맺었다. 돌아가신 김 회장님께서 정 선생님은 사업과 관계없이 만나셨던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도와주시지 말고 돌아가신 회장님을 도와주십시오.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하였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러자 한기철은 내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마치 10여 년 전 프랑크푸르트의 호텔 로비에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듯이. 도와주실 줄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 선생님. 한기철은 건배를 하자면서 술을 한 병 더 시켰다. 술이 오자 그는 잔에 가득 술을 따라 내게 내밀었다. 우리는 단숨에 술을 들이켰다. 그날 밤 늦게 우리는 헤어졌다. 헤어지기 전에 나는 다른 메모지를 구해 김기섭 회장의 지갑 속에 들어있던 그 문장을 따로 천천히 베꼈었다. 최상평 여수 인중직 사형. 나는 그 메모지를 접어서 내 지갑 속에 넣었다. 그 순간 나는 죽은 김기섭 회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마치 계주 경기에서처럼 내 손에 바통 터치를 하듯 스쳐가는 것을 느꼈다. 단 10자의 단문으로 된 이 짧은 문장만으로 그 원전의 출처를 찾는다는 것은 한강 백사장에 떨어진 바늘 하나를 찾는 것만큼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해낼 것이다.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한기철과 헤어져 눈 내린 도심을 걸었다. 끊겼던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고 매운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밤이 늦었고 눈이 많이 내렸으므로 거리에는 인적이 끊기고 차량의 불빛도 드물었다. 택시를 타기 위해 지나가는 차들마다 손을 내밀면서 나는 중얼거려 말하였다. 바퀴벌레 김기석, 당신은 평생 재물을 모았지만 지갑 속에는 단돈 20원이 들어있을 뿐이었어. 나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유쾌해서 웃고 또 웃었다.